네루다의 우편 배달부 안토니오 스카르메타 민음사 1969년 6월 마리오 히메네스는 하찮은 이유 하나와 행운 하나 때문에 직업을 바꾸게 되었다. 하찮은 이유란 고기잡이에 정을 못 붙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 일은 동이 트기도 전에 마리오를 침대에서 끄집어냈다. 그것도 산 안토니오 동시상영극장을 스크린에서 보던 뇌세적인 여주인공들 뺨치는 여인과 화끈한 사랑을 나누는 꿈을 꾸고 있을 때만 그러는 것이었다. 이런 꿈을 꾸는 재주 때문에 마리오는 종종 감기에 추파를 던졌다. 진짜든 가짜든 감기를 핑계 삼아 아버지의 어선 장비를 준비해드리는 것만으로 하루를 땡땡이 쳤다. 그리고 칠로에 산 포근한 담요 밑에서 꼼지락거리면서 달콤한 사랑의 꿈을 끝까지 꾸었다. 아버지인 어부 호세 히메네스가 후줄근하게 젖어 허기진 채 바다에서 돌아오면 마리오는 점심으로 바삭바삭한 빵과 토마토, 양파, 파슬리, 고수풀을 가미한 요란한 샐러드를 차려드리는 일로 죄책감을 덜었다. 또한 아버지의 빈정거림이 뼛속까지 파고들 때면 죄책감을 덜기 위해 아스피린을 꿀꺽 삼키기도 했다. 일자리를 구해 결코 5분 내에 그치지 않고 걸핏하면 10분까지도 이어지는 단죄의 눈초리를 거두어들이면서 아버지가 내뱉은 살풍경하고 우악스러운 말이었다. 네 아버지, 마리오가 옷소매로 코를 훔치면서 대답했다. 이것이 하찮은 이유였다면 행운은 경쾌한 레냐뇨 상표 자전거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마리오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매일 손바닥만한 폭우를 벗어나 산 안토니오 항구로 갔다. 산 안토니오 역시 이름만 항구였지 마리오의 마을에 비하면 바빌론같이 호화찬란했다. 마리오는 선정적인 입술의 여인과 시가를 질겅질겅 씹는 터프가이가 등장하는 영화의 포스터를 보는 것만으로도 넋이 나갔다. 그러나 2시간 동안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의기소침하게 페달을 밟아 일상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가끔은 대서사시적인 감기를 예고하는 해변의 비를 맞으면서 오기도 했다. 아버지는 물주가 되어줄 만큼 너그럽지 않았다. 때문에 마리오는 주중 며칠이고 헌 잡지 가게에 빈털터리 신세로 진군해 좋아하는 여배우 사진에 손때를 묻혔다. 그렇게 아무런 낙 없이 빈둥거리던 어느 날 마리오는 우체국 창에 붙어있는 구인 광고를 발견하였다. 초등학교 시절 성적이 시원찮았던 과목인 산수공책에서 뜯은 보잘것없는 종이에 손으로 쓴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쏠렸다. 마리오는 한 번도 넥타이를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들어가기 전에 마치 넥타이를 맨 사람처럼 목 부분을 가지런히 했다. 또 비틀즈 사진의 유산인 장발머리를 단정히 하기 위해 빗으로 2번 툭툭 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구인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마리오가 버트 랭커스터 뺨치는 미소를 지으며 관리에게 말했다. 관리는 지루해하며 물었다. 자전거 있나? 마리오는 얼씨구나 싶었다. 네. 관리는 안경을 닦으면서 말했다. 좋아. 이슬라 네그라를 담당할 우체부직이야. 우연이네요. 제가 이슬라 네그라 옆 포구에 살거든요. 그것 참 잘 됐군. 하지만 문제는 수신인이 단 한 사람뿐이라는 거야. 한 사람뿐이라고요? 그렇다니까. 포구 사람들은 모두 까막눈이야. 계산서조차 못 읽으니까. 그 수신인이 누구죠? 파블로 네루다 씨. 마리오는 한 사발은 좋게 될 침을 삼켰다. 하지만 그건 쌈박한 일이잖아요.
쌈박하다고? 매일 편지를 몇 킬로그램은 받는걸. 등에 그 우편 행랑을 짊어지고 페달을 밟는 건 어깨에 코끼리를 짊어지는 격이지. 네루다 씨를 담당하던 우체부는 낙타처럼 꼽추가 되어 퇴직했어. 하지만 저는 겨우 17살이에요. 그래서 건강하다는 거야? 그럼요, 강철 같죠. 감기 한번 알아본 적 없는걸요? 관리는 쓰고 있던 안경을 콧등에 걸치고 테 너머로 마리오를 쳐다보았다. 급료는 지랄 같지. 다른 우체부들은 팁으로 해결해. 하지만 수신인이 한 사람뿐이면 기껏해야 일주일에 영화 한 편 볼 수 있는 정도일 거야. 제가 할게요. 좋아. 나는 코스메라고 해. 코스메라고요? 코스메 씨라고 불러야지. 예, 코스메 씨. 내가 자네 상관이야. 예, 국장님. 코스메는 파란색 볼펜을 들고 입김을 불어 잉크를 녹였다. 그리고 마리오를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다. 이름은? 마리오 히메네스입니다. 마리오가 엄숙히 대답했다. 그리고 그 중대한 성명을 발표하자마자 창문으로 다가가서 구인 광고를 떼어 바지 뒷주머니 아주 깊숙이 쑤셔 넣었다. 한없는 인내를 지닌 태평양도 못한 일을 샌안토니오의 단출하고 정겨운 우체국이 이루어냈다. 마리오는 동이 트면 휘파람을 불며 일어났고 코도 막히는 법 없이 멀쩡했다. 그뿐만 아니라 직장에도 칼같이 출근했다.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한 코스메가 아주 오래전부터 꿈꾸어온 위협을 실행에 옮긴 날을 대비해 사무실 열쇠를 아예 마리오에게 맡길 정도였다. 그 위협이란 낮잠 시간이 될 때까지 늦잠을 자고 밤잠 잘 시간까지 늘어지게 낮잠을 또다시 자고 밤잠도 푹 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밤잠을 푹 잔 데 힘입어 난생 처음 근로의욕이라는 걸 느껴보고 싶었다. 마리오는 근로의욕을 내뿜었던 반면 코스메는 용의주도하게 농땡이를 치고 있었던 것이다. 칠레에서는 흔히 그렇듯 월급은 한 달 반이나 늦게 나왔다. 마리오는 그 첫 월급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을 취득했다. 아버지에게 드릴 코우시뉴 마쿨 상표의 장기 숙성 포도주, 나탈리 우드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감상할 극장표, 전쟁은 졌지만 산업은 잃지 않는 독에 녹슬지 않은 졸룡겐 빛이라고 외쳐대는 산 안토니오 시장의 장돌뱅이에게 산 독일제 무쇠빛, 마리오의 수신인이며 이웃인 파블로 네루다의 로사다 출판사판 시집 일상송가. 마리오는 시인이 기분 좋을 때 우편물과 같이 시집을 들이밀어 사인을 받아낼 작정이었다. 산 안토니오나 두 번째 월급을 털어가려는 산티아고에서 알게 될 미지의 철새 미인들에게 그 사인으로 폼을 재기 위해서였다. 마리오는 몇 번이나 시집을 들이밀려고 했다. 그러나 시인이 편지를 거두어 드리는 굼뜬 동작, 후한 팁을 내미는 날렵함, 자기 세계에 푹 빠져있는 듯한 모습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았다. 심지어 두어 달 동안은 초인종으로 쓰는 종을 칠 때마다 절묘한 시구를 빚어낼 찰나에 있는 시인의 영감을 살해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네루다는 편지 묶음을 받아들고 몇 분을 건넨 뒤 특유의 시선만큼이나 굼뜬 미소를 지으며 작별을 고하고는 했다. 마리오는 그 순간부터 그날이 다하도록 언젠가는 용기를 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일상송가를 들고 다녔다. 그렇게 한없이 책을 끼고 다니며 만지작거렸다. 또 자신에게 콧방귀도 뀌지 않는 소녀들에게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려고 광장 가로등 아래에서 걸핏하면 책을 바지 위에 놓았다. 그러는 사이 앞불싸 책을 그만 몽땅 읽어버리고야 말았다. 이런 이력 덕에
마리오는 시인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자신에게 눈꼽만큼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해가 난 어느 겨울날 수많은 진열대 창 앞에서 연습해 오던 말을 건네면서 편지와 함께 책을 스리슬쩍 뒤밀었다. 100만 불짜리 헌사를 부탁드립니다. 시인에게는 그런 부탁을 들어주는 것쯤이야 별일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시인은 그 짧은 의무를 완수하자마자 특유의 깍듯한 예를 갖추며 작별을 고했다. 마리오는 헌사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파블로 네루다 드림만으로는 자신이 별로 유명해질 것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어떻게든 인연을 맺어 언젠가는 시인이 초록색 잉크로 마리오 히메네스 S처럼 적어도 이름과 성을 밝히는 헌사를 쓰게 만들 생각이었다. 나의 둘도 없는 벗 마리오 히메네스에게 파블로 네루다와 같은 헌사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런 간절한 소망을 코스메에게 털어놓자 그는 칠레 우체국은 우체부가 별난 요구로 수신이를 괴롭히는 일을 금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똑같은 책에 2번 헌사를 받는 법은 없다는 사실도 일깨워 주었다. 즉, 아무리 시인이 공산주의자라 하더라도 헌사를 지우고 다른 걸 써달라고 부탁하는 건 결코 품이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리오는 코스메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번째 월급 봉투를 받았을 때 당연하다는 듯이 로사다판 신일상송가를 샀다. 꿈에 그리던 산티아고 여행을 포기해야만 했을 땐 일말의 슬픔이 밀려왔다. 거기에다 야가 빠진 서점 주인이 다음 달에는 제3송가를 준비해 놓습죠 라고 말했을 때는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이 2권 모두 시인의 헌사를 받지 못했다. 그날처럼 겨울 해가 비치던 어느 날 아침 헌사 문제는 망각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시까지 망각의 늪에 빠진 건 아니었다.